메이드라고 부를까? 청소해 주시는 분이라고 부를까? 그 사소한 호칭 하나를 두고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 숲속 작은 집입니다. 이국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된 부부 은주와 지호. 낯선 나라에서 마주한 건 여유로운 휴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인 백인 남자, 부부, 그리고 방을 청소해주는 현지 여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위계가 흐르고 있었죠. 상대를 무어라 부를지, 팁을 어떻게 건넬지. 은주가 마주한 작은 선택들은 결국 우리가 평소에 굳이 들여다보지 않던 계급과 언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낯선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비로소 선명해지는 마음의 결을 김혜란 작가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따라가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숲속 작은 집. 오후에 시내에 나갔다 돌아오니 부엌 쓰레기통이 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각이라 의아해하다 숙실 쪽을 향해 고개 돌리니 이번에는 발판 옆 실내화가 삐뚤음 흩어진 게 보였다. 누군가 살짝 건드린 것도 같고 아닌 듯 또한 애매한 기울기였다. 숙실 열쇠를 쥔 채 발판 근처를 뚫어져라 쳐다보자 지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왜 그래? 잠시 불길한 생각에 잠겼다. 정수리에 묻은 눈을 털어내듯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곤 허리 숙여 실내화 두 쌍을 곱게 모은 뒤 외출하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나란히 두었다. 이튿날 지호와 교회 사원에 들렀다 밤늦게 귀가하니 쓰레기통이 또 삐뚤어져 있었다. 어제보다 좀 더 과감한 각도로 누군가의 불만스런 입술처럼 삐죽 어긋나 있었다. 이거 봤어? 캔맥주와 말린 과일, 견과류 따위가 든 비닐봉지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으며 지호에게 물었다. 해가 지면 숙소에 모기향부터 피우는 지호가 한 손으로 성냥불을 흔들어 껐다. 그러곤 내 얼굴이 꽤 심각해 보였는지 꺼진 성냥을 든 채 개수대 쪽으로 다가왔다. 뭐가? 이거. 이게 왜? 괜히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아 최대한 사실만 전하는 투로 답했다. 삐뚤어졌잖아. 지호가 그런가? 하는 태도로 쓰레기통 주위를 살폈다. 그러곤 한쪽 발로 페달을 밟아 쓰레기통 뚜껑을 연 뒤 성냥개비를 가볍게 던져 넣었다. 청소하다 잘못 건드렸나 보지. 왠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지호 말에 수긍했다. 그렇겠지? 그러곤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쓰레기통 위치를 바로잡았다. 다음 날 야시장에 갔다 자정 무렵 돌아오니 숙소에 변한 게 없었다. 쓰레기통 각도, 실내와 선도, 우리가 집 나설 때 모습 그대로였다.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안도하며 숙실로 들어섰다. 그러곤 어둠 속에서 거실 등을 켜는데 왠지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다. 딱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변화. 어깨에 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그렇지만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었다. 때마침 반쯤 열린 욕실 문 안에서 탄식에 가까운 신음이 들려왔다. 서둘러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 세면대 거울 앞에 선 지호가 보였다. 왜 그래? 지호가 굳은 얼굴로 답했다. 이것 좀 봐. 지호의 물 묻은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지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침에 가지런히 열맞춰 놓은 욕실 용품들이 하나같이 삐뚤삐뚤 모로 서 있었다. 누군가 실수로 건드린 게 아닌 공들여 흩뜨린 모양. 자기가 그랬어?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물었다. 자기가 그랬어?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물었다. 지호가 한숨 쉬며 단호하게 답했다. 아니, 8일 전 이곳에 처음 짐을 풀었다. 반년 전부터 수시로 숙박 사이트를 드나들다 큰맘 먹고 결제한 데였다. 여행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전부터 비행기표 알아보는 걸 좋아했다. 앞으로 절대 가볼 일 없고 가보지 못할 나라라도 그랬다. 직장일로 영혼이 어둑해지거나 인간에게 자주 실망할 때면 혼자 이국의 낯선 도시를 검색해 보곤 했다. 태블릿 PC와 다정히 얼굴을 맞댄 채 열대지방 햇볕 쬐듯 전자파를 쬐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도시와 방이 있었다. 인터넷 덕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는 유럽의 수백 년 된 성을 빌릴 수 있고 성공한 현대 미술가나 살 법한 대도시의 감각적인 스튜디오도 구할 수 있었다. 극지방의 오두막이나 구공산권 국가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거주 형태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성수기와 비수기, 체류 기간에 따른 할인율도 달랐다. 세계 각국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그 사이트는 어디선가 떠나오고 또 떠나가는 이들로 늘 북적였다. 세상에 자기 좌표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인터넷에 뜬 후기나 사진을 보면 가끔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 인생이 홀씨처럼 가볍고 클릭처럼 쉬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어느 땐 바로 그 느낌이 그리워 숙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올겨울 우리 부부가 머물기로 한 곳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가량 걸리는 나라의 산악도시였다. 날씨 좋고 음식 맛있고 사람들이 착하다는 평으로 요 몇 년 새 한국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데였다. 번화가의 몇몇 아파트를 두고 고민하다 교외 단독주택을 예약했다. 시내에서 꽤 떨어졌지만 숙박료가 싸고 무엇보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원시림과 정원이 있어서였다. 투숙객 후기에 자주 등장한 새소리며 풀벌레 소리, 별빛 같은 단어도 마음을 흔들었고 숙소에 딸린 작은 수영장도 내 오랜 허영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물론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가격이었다. 한 달 가까이 방이 아니라 집 한 채를 빌리는데 국내 여행 예산보다 적은 비용이 나왔다. 현지 물가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 체류 부담이 덜했다. 다행히 지호에겐 가게 매니저가 있고 나는 명목상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였다. 그래서 바쁘단 핑계로 몇 년간 미룬 신혼여행을 이참에 다녀오자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회사를 나온 것도 그 무렵이라 혼자 엑셀표도 만들고 이것저것 비교하며 꼼꼼하게 체류 계획을 세웠다. 숙소로 가는 길은 어둡고 으슥했다. 위성 지도론 그렇게 외져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데 사람이 살까 싶은 곳으로 택시가 들어가자 불안했다. 그렇다고 중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순 없었다. 체류 기간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숙박료를 크게 할인받아서였다. 한참 뒤 택시가 멈춘 곳은 담쟁이 넝쿨로 덮인 어느 담벼락 근처였다. 거기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백인 남성이 있었다. 50대 후반 정도 됐을까. 생각보다 작은 몸집에 잔 근육이 눈에 띄었다. 남은 생을 건강과 명상에 집중하기로 한 중년의 절제가 느껴지는 몸이었다. 차창 너머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온화한 듯 엄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그때껏 나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이 마을 토박이 메이였다. 그녀는 우리처럼 숙박 사이트를 통해 구한 한 아파트에 머물며 딸과 유럽 여행 중이었다. 메이는 자리를 비우게 돼 정말 미안하다며 대신 남편 프랑크가 당신들을 마중 나갈 거란 쪽지를 보내왔다. 프랑크의 모국어는 불어인데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하니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택시비를 치르고 짐칸에서 캐리어 3개를 꺼냈다. 프랑크가 그중 대형 캐리어 하나를 끌며 숙소로 앞장섰다. 한 손에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온몸에 책가방과 보조가방, 면세점 비닐 가방을 주렁주렁 달고 프랑크를 쫓아가다 문득 주위의 갑작스러운 고요와 머리 위 별 무더기가 신기에 국에 들었다. 숙소 대문 위로 CCTV 한 대가 작고 하얀 새처럼 조부시 내려앉은 모습이 보였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지호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노란 등 아래서 은은한 형광 녹색으로 빛나는 잔디며 더도 덜도 없이 딱 그 자리에 있어 풍경을 미적으로 만드는 수목이 근사해 보였다. 더도 덜도 아닌 적절함.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무수한 시안을 버려봐서 알았다. 어렵게 그걸 만든다 한들 반드시 채택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잔디 위 널도를 밟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1층짜리 단정한 목조 주택이 자태를 드러냈다. 더운 나라 건물답게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돈이 아니라 감으로 꾸민 집. 그것도 단순한 감이 아닌 훈련된 미감으로 꾸민 데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오랜 시간 햇빛과 바람, 빗물의 세기발에 순한 나뭇결을 드러낸 문틀과 창틀. 고상하되 전혀 기름진 티가 나지 않는 단박한 그릇장. 세간의 배치와 배색. 그럴 리 없겠지만 투숙객이 혹 초록에 물릴까 다홍과 주홍을 살짝 섞은 간이 화단까지 모든 게 적절했다. 주위를 둘러보다 결국 어떤 공간을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낡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짝이지도 매끄럽지도 않은 시간이 거기 그냥 고이도록 놔둔 집주인의 자신감과 여유가 부러웠다. 여기 근사하다. 지호에게 슬며시 다가가 속삭였다. 지호는 여느 때처럼 관대함과 까다로움이 반반 섞인 태도로 나른하게 답했다. 나쁘지 않네. 근데 인터넷 이미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주인이 사진을 너무 잘 찍었네. 프랑크가 한국어를 알아들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지호가 살짝 거만한 투로 답했다. 음, 자기 마음에 들면 됐어. 건물은 일자 구조로 각기 다른 높이의 세 공간이 너른 계단 마냥 층층 이어진 모양이었다. 그중 바닥에 타일을 깐 부엌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거실, 침실 순이었다. 부엌은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반야외의 형태를 띠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게 이 집에서 매일 쓰레기통을 비우는 이유인 듯했다. 그러지 않으면 불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원시림에서 온갖 벌레와 산짐승들이 꼬여들 테니까. 조리대 주변에 인스턴트 커피와 전기 주전자, 전자레인지 등이 조촐히 구비된 게 보였다. 기름 먹이지 않은 나무 틀에 유리를 아낌없이 쓴 대형 그릇장과 긴 원목 식탁, 중형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도 눈에 띄었다. 식탁 위 화병엔 연보라색 소국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마 우릴 환영한다는 뜻인 듯 했다. 곧이어 프랑크가 우릴 숙실로 안내했다.
숙실은 개방형 부엌과 달리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야 했다. 마담, 프랑크가 상체를 기울이며 내게 먼저 들어가길 청했다. 멋쩍게 웃으며 신을 벗고 거실에 올라서자 삐거덕 소리와 함께 발바닥에 선득한 감촉이 전해졌다. 숙실 내부는 얇은 미닫이 문을 경계로 거실과 침실을 한 번 더 나뉘었다. 침실에는 각각 욕실과 뒤뜰 세탁실로 통하는 문이 나 있었다. 프랑크는 우리에게 각 공간의 성격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며 몇 번 우스갯소리를 했다. 손님에게 늘 해온 말이거나 사업적 기교일지 모르나 낯선 곳에서 누군가의 농담을 들으니 긴장이 좀 풀렸다. 그래서였을까? 표면적으론 우리가 숙박 사이트에서 서로 평점을 매기는 대등한 관계란 걸 알면서도 모국에서의 오랜 관성 탓인지 집주인 앞에 서자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자꾸 환하게 웃게 되었다. 이튿날 새벽닭 울음과 새소리, 풀벌레 소리에 잠에서 깼다. 평소대로 하루를 시작할까 하다 달콤한 게으름을 부리며 이불에 더 감겼다. 한참 뒤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 세탁실과 통하는 침실 문을 열었다. 이 집의 모든 창과 문틀에는 검은색 철망을 덧댄 얇은 철제문과 나무 문이 이중으로 달려 있었다. 집에 모기나 개미떼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방책인 듯했다. 프랑크가 알려준 대로 철제문과 나무문을 차례로 연 뒤 다시 철제문만 닫고 밖을 바라봤다. 세탁실 담 너머로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야자나무가 보였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안방 천장에 인 얼룩을 보며 아파트 결로 현상을 걱정했는데 이국의 침실에 앉아 하얀 뭉게구름과 꿈꾸듯 바람에 천천히 일렁이는 야자수를 보니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내가 벗어나고자 한 것들로부터 잠시나마 헤어난 느낌이었다. 해질 무렵 논물에 비친 아름다운 분홍구름과 노을이 사라지고 나면 주위에 무시무시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나 본 원시적 어둠, 압도적 어둠이었다. 그래서 한번 숙실 문을 잠그면 아무리 반야외라도 부엌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갔다 식탁 등을 켠 순간 도마뱀 서너 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기절할 뻔해서였다. 또 한날은 내 새끼손가락만한 도마뱀이 침실을 헤집고 다닌 통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녀석이 보여도 우울하고 안 보여도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 나중에는 이것도 다 자연을 누리는 대가려니 하고 마음을 다스렸다. 길가에 나뒹구는 뱀 허물이며 신발 안창에 쌓인 도마뱀 똥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은 바보같이 집에 가고 싶단 충동이 일었지만 근래 어디에서도 접하지 못한 맑은 공기가 모든 불편을 상쇄했다. 합성세제에 푹 절은 청결함이 아닌 자연의 깨끗함. 공기가 맑으니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벼우니 성격까지 좋아지는 기분이었다. 해가 뜨면 숙소의 모든 문을 열고 집안을 환기시켰다. 아침은 주로 지호가 차렸고 그 사이 나는 숙실을 청소했다. 어디 얼마나 머물든 주변을 잘 정돈하는 건 내 오랜 습관이자 자부였다. 어릴 땐 안 그랬는데 독립 후 자취하며 생긴 버릇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는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무언가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단 실감이 일었다. 아침은 대개 커피와 빵, 과일로 간단히 때웠다.
날마다 긴 원목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식빵을 찢으며 지호와 그날 일정을 의논했고 햇살이 너무 강해지기 전 노트북과 선글라스, 현금 등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숙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실내화 두 쌍을 발판 옆에 가지런히 둔 뒤 대문을 나섰다. 우리는 거의 매일 외출했다. 한낮에 숙소가 무척 더운 데다 주위의 끼니를 해결할 만한 데가 드물어서였다. 처음 며칠은 지호와 관광 명소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차츰 현지인이 많은 식당에 가고 이름 없는 골목을 헤맸다. 관광지에 가지 않는 날엔 혼자 시내에서 일했다. 결코 나를 뽑아주지 않을 것 같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거나 동료에게 아름아름 소개받은 외주 작업을 했다. 지금도 지호는 내가 직장에서 잘린 줄 알지만 실상은 좀 복잡했다. 언제부터인가 지호에게 회사 얘기를 잘 안 하게 됐다. 내가 조직 생활의 고충을 토로할 때마다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기 때문이다. 아마 본인부터가 잘 나가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부모 돈으로 2층짜리 커피숍을 낸 사람이라 그런지 몰랐다. 지호에게는 뭐랄까 어려서부터 몸에 밴 귀족적 천진함이 있었다. 남으면 버리고 없으면 사고 늦으면 택시 타는 식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이 가진 무심한 순진함이 학부 땐 그게 귀엽고 가끔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당당해 보여 끌렸는데 결혼 후 오래 같이 살다 보니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번 여행 계획을 세우며 내가 예산을 맞추려 전전긍긍할 때도 지호는 "그냥 대충대충 해. 별 차이 없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별 차이에 대한 감각이 지호와 나의 큰 차이였다. 몇 달 전 4년 가까이 근속한 직장을 나왔다. 회사 대표는 중간 관리자급 직원의 연봉을 올려줘야 할 즈음 당사자를 교묘히 괴롭혀 스스로 관두게 만들었다. 매년 쏟아지는 신규 인력에 기성 디자이너도 포화 상태라 고용주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었다. 나 역시 생전 처음 낯선 부서로 옮겨져 신입에게 일을 배우다 결국 못 버티고 나왔다. 사무실을 나서며 "대표님 그렇게 살지 마시라." 용기 내 말했는데 와중에도 자연스레 존칭이 나오고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며칠 뒤 오전 내 망설이다 오후 5시쯤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곤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 나를 자른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를 자른 걸로 해준 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지호는 모르는 얘기였다. 알았더라도 그깟 실업수당 좀 안 받으면 어떠냐고 화냈을 거다. 미대 졸업 후 두 번째 직장에 다닐 때부터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홀어머니 아래서 외동으로 자랐으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엄마가 내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고향집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를 내왔단 사실을 알고부터 송금을 거르지 않으려 더 노력했다. 지호에게는 결혼 전 이미 양해를 구한 사항이었다. 엄마는 시청 청소일로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꾸렸지만 내가 준 돈으로 집세와 병원비 일부를 충당하는 듯했다. 또 가끔은 정말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예쁜 옷을 사는지도 몰랐다. 그러니 내가 회사를 관뒀다 해서 갑자기 그걸 끊을 순 없었다. 매달 엄마에게 보내드리는 돈 때문에라도 내겐 실업수당이 필요했다. 그리고 회사를 스스로 관둔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출국 후 되도록 나쁜 생각은 안 하려 했다. 가능한 한 이 도시가 내게 주는 것들을 누리려 애썼다. 나는 이곳의 물가가 싸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흥분했고 때론 잘 만들어진 상품 앞에서 오랫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스스로 아름다운 걸 생산하고픈 마음도 컸지만 그리고 온갖 클라이언트를 만난 탓에 이제 그런 욕구는 많이 사라졌지만 누군가 오랜 시간과 재능, 정성을 들여 만든 걸 보면 절로 가슴이 뛰었다. 세상에는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아름다운 물건이 있었다. 말 그대로 상품이 아니라 작품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평소 상품이 아니라 정품을 납품하기에도 급급한 나로선 경탄할 만한 일이었다. 한 번은 지호와 기념품 가게 골목을 누비다 어느 진열장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망설이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점원에게 전시 상품을 볼 수 있는지 묻자 그녀가 세 개 다 원하느냐 물었다. 이윽고 유리 깔린 탁자에 돌로 된 집 세 채가 나란히 올려졌다. 달걀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제법 묵직해 보이는 집들이었다. 특히 각 지붕의 특징이 두드러졌는데 하늘색 격자 지붕과 진청색 비늘 지붕, 연회색 빗살 지붕이 아기자기한 매력을 풍겼다. 문과 차 모양도 조금씩 다른 게 형태의 단순함과 세부의 정교함이 어우러져 과하지도 지루하지도 않은 느낌이었다. 너무 마음에 든 것 같은 표정 짓지 마. 말투도 신경 쓰고. 어느새 내 뒤로 쓱 다가온 지호가 한국말로 속삭였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았지만 눈빛만은 어쩌지 못한 모양이었다. 점원은 내게 나긋나긋한 영어로 이것들 모두 이곳의 젊은 작가가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별한 돌로 만든 거라고 설명했다. 점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진청색 비늘 지붕 한 개를 조심스레 왼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러곤 마치 그렇게 하면 거기 누가 사는지 보이기라도 하는 양 고개 숙여 막힌 창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어릴 때 엄마가 내게 크레파스를 쥐어주며 집을 그려보라 하면 제일 먼저 그린 꼴, 네모의 세모를 단순하게 얹은 모양이 친근했다. 모형을 뒤집어 바닥에 붙은 가격표를 슬쩍 확인했다. 한화로는 크게 부담되지 않으나 이곳 물가론 좀 비싸다 싶은 금액이었다. 잠시 후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사뿐히 상점을 나서는 나를 보고 지호가 놀리듯 말했다. 여기 와서 네가 뭐 안 깎는 거 처음 본다. 얼마간 좋은 날이 이어졌다. 우리에게 종종 쪽지로 안부를 묻는 프랑크의 태도는 늘 정중했고 숙소 또한 쾌적했다. 우리는 전 세계인이 다 찍는 상투적인 구도로 휴대전화 속에 서로의 모습을 남겼고 이곳 면직물과 국수가 싸다는 사실에 매번 감탄했다. 침실에선 이따금 가임 부부의 성적 허풍과 가짜 약속을 나누며 웃었고 때가 되면 늘 같은 것을 먹어 같은 냄새가 나는 변을 봤다. 부부라는 취향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맛과 지출, 건강에 합의한 지향의 찌꺼기를 밀어냈다. 대체로 좋은 날이 흘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트러진 욕실용품을 보기 전까진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꾸 사물에 입을 찢어 각을 벌려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이기 전까진 말이다. 먼저 숙소에 혹 사라진 게 없는지 살폈다.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띄었지만 없어지거나 망가진 건 없었다. 그런데 그 조금 다른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한두 개가 아니라 왠지 의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되게 사소한 거라 언급하기 민망하지만 일단 수건이 부족했다. 크기별로 2장씩 매일 6장이 지급되는데 오늘 작은 수건 하나가 덜 왔다. 물론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입주일에 처음으로 욕실 휴지통이 비워지지 않은 것도 문제될 것 없었다. 면봉 하나만 투척해도 매번 감쪽같이 치워지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으니까. 양이 얼마 안 남은 휴지와 샴푸를 채워주지 않은 것도 괜찮았다. 우리는 까다로운 손님이 아니었다. 인색한 이들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곳을 정기적으로 드나든 누군가가 우리의 성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기억한 뒤 불어 흐트린 건 이해하기 힘들었다. 만일 며칠 전 부엌 쓰레기통을 삐뚤게 놓은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면, 그러니까 그가 사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낸 신호는 이 집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려는 말은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거였다. 이곳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사람을 처음 봤다. 숙소에 딸린 야외 수영장을 처음 이용한 날이었다. 1월이라 물이 좀 찼지만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 지호와 풀장과 파라솔 사이를 오가며 1시간가량 놀았다. 해변이 아닌 고요한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몸을 적시니 나른한 듯 말짱한 기분이 들어 좋았다. 온몸에 힘을 풀고 물 위에 떠 햇빛과 바람, 짙은 풀 냄새를 만끽하다 정오 무렵 수영복 위에 대충 수건만 두르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 이미 누가 와 있었다. 작고 마른 체구에 가벼운 면직물 옷을 입은 여성이었다. 나이는 내 또래쯤 됐을까?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그을린 피부가 눈에 띄었다. 재빨리 두 손 모아 그녀에게 이 나라 말로 인사했다. 그러자 그녀도 웃으며 내게 같은 말을 돌려줬다. 가만 보니 슬리퍼 신은 우리와 달리 맨발이었다. 우리 쪽에선 반야외로 여기는 공간을 이곳 사람들은 반실내로 이해하는 모양이었다. 막 비지를 마친 듯 쌀이 빗자루를 들고선 그녀가 개수대로가 행주를 빨기 시작했다. 망설이다 그녀에게 다가가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물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다. 얼굴 근육과 몸짓을 이용해 소통을 더 시도하다 멋쩍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호는 이미 안에 들어가고 없었다. 아마 먼저 씻는 모양이었다. 나 역시 계속 일하는 분 옆에 있기 못해 그녀에게 한 번 더 합장한 뒤 숙실로 들어왔다. 그러고 얼마 뒤 문득 이상한 기분에 고개 돌리니 그녀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방금 전 내가 사방에 물을 뚝뚝 흘려가며 여기저기 낸 발자국을 내 동선을 따라 일일이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있는 거였다. 그녀는 늘 오후 1~2시쯤 이곳에 들렀다. 그리고 우리가 숙실에 머무는 한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 부엌을 청소하며 우리가 외출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도 아니면 식탁 한쪽에 수건과 생수만 두고 갔다. 그리고 그건 달리 말해 프랑크를 제외하고 이곳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는 그녀밖에 없다는 걸 뜻했다. 혹시 팁 때문인가? 지호가 흐트러진 욕실용품을 하나하나 바로 세우며 말했다. 우리가 숙소를 더럽게 쓰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거나 시끄럽게 군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돈 문제밖에 없을 거라고 했다.
중요하지, 돈은. 나는 울적한 얼굴로 답했다. 실은 제일 중요하지 뭐. 사실 며칠 전에도 지호와 비슷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입주 다음 날이었나? 시내에 생필품을 사러 나갔다 밤늦게 돌아오니 숙소가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부엌 쓰레기통이 깨끗이 비워진 것은 물론 욕실 물기와 거실 먼지도 완벽하게 제거돼 있었다. 처음엔 그저 프랑크의 배려려니 했다. 장기 투숙자니까, 첫날이니까 가벼운 친절을 베푸는 거려니 했다. 그런데 이게 나흘 이상 이어지자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혹 의도치 않은 실수를 범한 게 아닐까 싶어서였다. 이거 팁 줘야 하는 거 아닐까? 입주 닷새 날, 지호가 식탁 위 새 수건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글쎄, 이런 데선 안 주는 걸로 아는데. 주더라도 마지막 날 청소비 명목으로 조금 두고 가는 모양이야. 그건 단기 숙박 때나 그런 거 아니야? 여긴 매일 청소하잖아. 듣고 보니 그런 듯해 앉은 자리에서 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그렇지만 이런 단독주택에 따로 청소부를 두고 관리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런지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웠다. 팁 주는 게 혹 결례는 아니겠지? 실제로 친절을 돈으로 갚을 경우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다고 들어 노파심이 일었다. 지호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양 웃었다. 설마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그 모습이 왠지 거슬려 잠깐 고민하고 말았는데 그때 지호 말을 들을 걸. 검색 몇 번 하고 잊어버린 게 후회됐다. 그 후 거실에서 요가를 하거나 정원 벤치에서 잡지를 읽다 종종 그녀와 마주쳤다. 그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두 손 모아 인사했다. 그러면 그녀도 웃으며 내게 합장했다. 그녀가 내 또래란 걸 알고부터 그녀를 더 정중하게 대하려 노력했다. 그것도 알량한 태도일지 모르나 그랬다. 아마 나는 이국에서 마주한 노골적인 계급차에 좀 쩔쩔맸던 것 같다. 물가 낮고 물건 저렴한 건 좋지만 그걸 만드는 노동력이 싸다는 사실만은 여전히 어색한. 그래서 아무도 추궁 않는 잘못을 해명하는 이처럼 사람 좋게 웃어가며 긴장했다. 그런데 우릴 보고 늘 환하게 웃던 그녀가 언제부턴가 시선을 피하고 목례도 형식적으로 건네는 게 느껴졌다. 낯빛이 어두워 혹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그게 팁 때문일지는 몰랐다. 심지어 나는 그녀가 우리를 좋아한다고 착각했다. 간밤, 어떻게 하면 그녀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최대한 덜 민망하게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팀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나 언제 어떤 식으로 얼마나 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액수가 너무 커도 상스러워 보일 텐데 아니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일까? 크면 클수록 좋을지도. 첫 팁이 세면 다음은 시시해져 버릴 텐데 더도 돌도 아닌 액수는 얼마인지 적절한 교환은 무엇일까 뒤척였다. 하루 이틀 묵고 가는 손님이면 무시했겠지. 그런데 우리 부부가 한 달 가까이 머문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도 갑갑했던 거야. 외국인 자주 접하며 팁에 익숙해졌을 테고 그러다 보면 못 받을 때 서운한 게 또 사람 마음이고 그분 생활에 팁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지도 몰라.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에선 왜 자꾸 차가운 감정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나는 조금 서운했던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인사와 미소가, 눈빛과 호의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어야 했는데? 나만 해도 말로만 정중한 업체보다 정산 잘해주는 데를 더 신뢰하지 않나? 그래도 팁 달라는 메시지를 꼭 그런 식으로 전해야 했을까? 그럼 그녀가 어떤 식으로 요구했어야 하는데? 영어로? 인터넷 쪽지로? 예의 바른 왕고거법으로? 심란함에 잠을 설쳤다. 지호는 그냥 내일 팁 주면 되지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며 핀잔했다. 그래서 혹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스럽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호텔 청소부가 투숙객의 노트북을 쓰고 재킷을 걸쳐보고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 칫솔을 변기에 담그고 전기 주전자에 걸레를 삶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런 상상을 했다는데 곧 부끄러움을 느꼈다. 숙소를 나서기 전 침대 위에 이 나라 지폐 몇 장을 가지런히 올렸다. 그간 밀린 액수에 웃돈을 얹어서였다. 그리고 이런 날 그녀와 마주치면 어색할 듯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바싹 마른 바나나 잎사귀가 어지러이 뒹구는 가로수길을 지나 큰 길에서 택시를 불렀다. 이곳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하지 않은 데다 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였다. 점심으로 볶음국수를 먹고 카페에서 외주 작업을 했다. 이전 회사 직함으로 온 메일이나 문자를 보면 심란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인간들이 모인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마우스를 딸깍이다 보면 왠지 나도 디지털 유목민이 된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는 실무자 수명 짧기로 유명한 업계에서 단가가 안 맞아 튕겨나온 인력이면서 그랬다. 내가 작업하는 사이 지호는 내 옆에 멀찍이 앉아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봤다. 그리곤 가끔은 혼자 시내를 돌아다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 돌아왔다. 시내에는 원주민보다 관광객이 많았고 한국인도 자주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인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시치미와 드러냄, 감춤과 판별의 눈빛이 순식간에 교차했다. 가끔은 그들이 여행지의 마법을 깨트리는 듯 언짢다가도 또 어떤 땐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 귀에 너무 잘 박히는 한국어가 신기해서 고개를 돌렸다. 저녁 무렵 지호와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산 뒤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곤 짐도 풀기 전 곧장 숙실로 들어가 침대부터 살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아침에 두고 간 지폐가 그대로 있었다. 어? 왜 안 가져갔지? 두 손으로 지폐를 들어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인 양 빤히 들여다봤다. 적어서 그런가? 지호가 옷걸이에 책 넓은 모자를 걸며 대꾸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녀가 노골적으로 계속 팁을 요구하는 듯해 거북했는데 막상 돈을 가져가지 않은 걸 보니 혼란스러웠다. 혹시 오늘 안 오셨나? 차라리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봤다. 식탁에 켜켜이 곱게 쌓인 수건과 크리스털처럼 반짝이는 생수병이 보였다. 모두 새 것이었다. 다음 날 정확히 어제와 같은 자리에 똑같은 액수의 지폐를 놨다. 이번에는 이게 팁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줄 단서를 붙이고서였다. 간밤 지호와 이런저런 추론 끝에 그녀가
우리가 남기고 간 돈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했을 거라 결론 내렸다. 괜히 잘못 가져갔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돈과 함께 쪽지를 두기로 했다. 숙소를 나서기 전 재빨리 미색 수첩 한 장을 뜯어 짧은 감사 인사를 썼다. 그러곤 쪽지를 잠시 바라보다 아무래도 뭔가 부족한 듯해 종이 하단에 작은 스마일 표시를 그려 넣었다. 하지만 자정 무렵 숙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제와 같은 풍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 왜 안 가져가지? 전과 달리 쪽지에 약간 정성을 들인 탓에 섭섭한 마음마저 들었다. 분명 오늘도 여기 들렀는데, 그렇지? 식탁이 새 수건과 생수를 확인하고 지호에게 의미 없는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침대맡에 선 지호가 쪽지를 유심히 살피다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듯 조그맣게 탄식했다. 아, 왜 그래? 지호가 한 손을 뻗어 내게 종이를 내밀었다. 이게 영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봐봐. 네가 여기 땡큐라고 적어놨잖아. 이튿날 지호와 외출 준비를 마친 뒤 부엌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런 문제일수록 직접 만나 오해를 푸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지호가 고집부린 탓이었다. 이렇게, 응? 웃으면서 돈 드리고, 응? 합장하고. 선뜻 그러자는 말이 안 나왔지만 더 이상 이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못 이기는 척 따랐다. 지호가 네가 직접 나서기 못하면 내가 줄게 라고까지 설득했기 때문이다. 숙실 문을 잠그고 식탁 의자에 앉아 한동안 그녀를 기다렸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가슴이 뛰었다. 문득 지폐를 봉투에 담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것도 왠지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그런데 2시 전에는 꼭 이곳에 들르던 그녀가 2시 반이 지나고 3시가 가까워지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하염없이 앉아 있으려니 허리도 아프고 지루해 결국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숙소에서 나와 택시를 부르려 큰 길로 들어서는데 운동복 차림의 프랑크가 우릴 보고 반갑게 다가왔다. 프랑크는 우리 숙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았다.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프랑크 말론 그랬다. 실로 이 숲에는 많은 고급 주택이 표 안 나게 숨어 있었다. 너른 부지의 초록을 아낌없이 쓴 집들이었다. 프랑크는 우리에게 잘 지내는지, 숙소가 불편하지 않은지 물었다. 나는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당신 집은 아름답고 우리는 이곳을 사랑한다고 답했다. 한국에서라면 임대인 앞에서 절대 사랑이란 단어를 안 썼겠지만 외국어로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레 튀어나왔다. 나는 내가 프랑크에게 친밀감을 느끼는데 좀 놀랐다. 그간 숙소 문제로 몇 번 쪽지를 주고받은 탓인 듯했다. 아무리 실용적인 내용이라도 편지에는 얼마간 시간과 정성이 들게 마련이고 그게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늘 실용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다. 그러니 모국어보다 품이 2배 이상 드는 쪽지야 말해 무엇할까. 지호는 프랑크와 짧은 눈인사만 나눈 뒤 바로 휴대전화로 시선을 옮겼다. 그 모습이 혹 무례해 보이진 않을지 의식하며 프랑크에게 메이 안부를 물었다. 프랑크는 여기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나라 말을 전혀 못한다며 아내가 돌아와야 메이드들과도 말이 통할 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나는 아, 그래요 하고 웃었지만 메이드란 말에 살짝 이물감을 느꼈다. 내게 메이드란 어릴 때 만화에서나 본 단어, 이제 내 나라에서는 없어진, 아니 적어도 사라진 척하는 하녀나 몸종을 떠올리게 했다. 동시에 최근 우리 숙소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도
문득 내 얼굴이 흐려지자 프랑크가 옅은 호기심을 비쳤다. 나는 몇 차례 입술을 달싹이다. 그간 팁을 놓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실은 잘 몰랐다고. 앞으로는 잊지 않을 거라는 말도 보탰다. 순간 지호가 나를 흘끔대는 게 느껴졌다. 프랑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말을 경청하다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곤 너그러운 말투로 괜찮다고,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일하며 그 비용은 이미 내가 지불하고 있다고. 그래도 정 마음이 쓰인다면 마지막 날 팁을 조금 두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했다. 그런데 그때 지호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Merci for both gentillesse. 잠시 민망한 정적이 흘렀다. 프랑크가 미안하지만 방금 전 뭐라고 했나요? 라고 묻자 지호가 휴대전화를 보며 다시 큰 소리로 답했다. Merci for both gentillesse. 그때서야 프랑크는 무언가 깨달은 듯 관대하게 웃으며 프랑스어로 뭐라 한마디 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호 쪽에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았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호가 사실 나는 프랑스어를 모르며 당신에게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더듬더듬 사과했다. 프랑크가 손을 내저으며 그게 왜 미안할 일이냐며 나도 한국어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곤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손목시계를 보더니 내가 당신들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다고 이만 가봐야겠다고 했다. 그러곤 숲 쪽으로 몸을 틀며 지호에게 묘한 미소를 보였다. 이튿날 다시 그녀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갈 길을 재촉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불쑥 신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15, 16쯤 됐을까? 통 넓은 바지에 소매 짧은 윗옷이 눈에 띄었다. 아이는 우릴 보고 당황하다 이내 두 손 모아 묵례했다. 나 역시 엉겹결에 합장한 뒤 지호의 옆구리를 찔렀다. 지호가 두 손을 가슴 높이 올려 이 나라 말로 인사하자 아이도 지호에게 같은 말을 돌려줬다. 아이는 자연스레 개수대 쪽으로 가 수납장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딸인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아이의 깨끗한 옆 얼굴을 바라보며 지호에게 물었다. 그럴지도. 지호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오늘 엄마가 아픈가? 가끔 일손 보태나 보지. 자기도 어릴 때 그랬다며. 장모님 식당에서. 어, 그러고 보니 우리 메이드랑 좀 닮았네. 어, 택시 잡혔다. 갈까? 팁은 어쩌고. 지호가 잠시 고민하다 내일 메이드를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아이에게는 오늘치 팁을 따로 주자고 했다. 그러더니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성큼 아이에게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호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기 전 두 장을 뺄지 세 장을 잡을지 갈등하는 게 느껴졌다. 지호는 천연덕스런 얼굴로 아이에게 돈을 내밀었다. 한 손엔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엔 쓰레기통 뚜껑을 든 아이가 지호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자 지호는 그게 마치 배려인 양 아이 바지 주머니 속에 돈을 찔러 넣었다. 괜찮아, 네 거야. 택시 안에서 한동안 내가 아무 말도 않자 지호가 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섬세하게 더듬었다. 점심 뭐 먹을까? 그러곤 내 얼굴 가까이 휴대전화를 디밀었다. 여기 어때? 평 되게 좋던데. 전부터 너 이런 브런치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이 집 파스타랑 커피도 꽤 괜찮은가 봐. 그러든가. 문득 지호가 내게 기울였던 몸을 바로 세웠다. 그러곤 더 이상 어떤 말도 걸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나 역시 그런 지호를 달랠 마음이 없어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다. 멀리 높은 산등성이와 검고 기름진 논밭을 보니 자연스레 엄마 생각이 났다. 어린 엄마가 중학교에 가는 대신 발 디뎌야 했던 곳도 바로 저런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나중엔 어느 집 식모로 들어가 또래 아이들 속옷도 빨고 교복도 다렸다지. 그 뒤 살림이 폈으면 좋았을 걸. 신혼 초 남편까지 잃는 바람에 엄마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나를 키워냈다. 그래도 손재주가 좋아 코바늘로 수출품 뜨는 무리에 들어가 내 돌잔치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엄마가 명절마다 우리 부부에게 늘어놓는 단골 레퍼토리였다. 우리 은주 손솜씨 좋은 게 다 나 닮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대학 신입생 땐 친구들 입성이며 씀씀이에 놀라 위축되고 좀 방황했는데 돌이켜보면 엄마는 엄마여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나는 절대 자식에게 신세 안 질 거다. 아파도 혼자 요양원 가서 죽을 거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엄마는 내 돈을 극구 사양하다 이태 전 시청 계단에서 넘어진 뒤론 무척 미안해하며 받았고 송금이 늦어지면 궁금해하다 나중에는 입금 일을 기다리셨다. 아마 엄마도 원한 바는 아닐 거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내게 정서방한테 잘해라 라는 말을 반복하는 엄마에게 호랑이 같던 기세는 어디 가고 축 처진 눈으로 내 눈치를 보던 엄마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엄마도 지호와 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보는 걸까? 결혼식 때 묘한 축하를 건네던 동기들처럼? 아님 실직 후 함께 술을 마시다 은주 씨랑 나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손을 뿌리치던 내 사수처럼? 물론 나도 사람들이 우릴 두고 뭐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론 내게 별 관심 없는 이들에게 내 인생을 매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삶의 활력소처럼 가볍게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삶의 권태를 어느 정도 그렇게 견디는 것뿐이라고 여기려 애썼다. 자기 방의 벽지를 바꿀 수 없을 땐 남의 집 현관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많은 위안이 되니까. 그게 남 뒷얘기하는 이들 못지않게 속물적인 태도란 걸 알면서도 그랬다. 다행히 지호는 엄마에게 잘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좀 그랬다. 고향집에 갈 때마다 나는 지호가 엄마에게 억지로 돈 쥐어드리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두 사람은 매번 약속된 연극이라도 하듯 사양과 애원과 실랑이를 반복했다. 한국 어느 집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문제는 내가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호가 봉투를 자주 잊었다는 거였다. 미리 상의하면 좋으련만 늘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돈을 들여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엄마는 이미 은주한테 받았다며 무슨 부부가 봉투를 2번 하느냐며 몸을 뺐지만 가끔은 그런 깜짝 선물이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난해 직장을 관둔 사실을 숨기고 친정에 갔을 때도 그랬다. 서울로 출발하기 전 작은 방에서 짐을 꾸리는데 지호가 새삼 자기 어머니께 매달 얼마씩 드렸다고 그랬지? 하고 물었다. 그러곤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 말고 갑자기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2장 꺼내더니 역시 또 봉투에도 넣지 않은 돈을 엄마 조끼 주머니에 힘껏 찔러 넣었다. 지호야. 택시가 시내 초입에 다다랐을 즈음 나지막이 지호를 불렀다. 어? 주저하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리 그 말 쓰지 말자. 뭔 말? 메이드라는 말. 지호가 살짝 입술을 비죽거렸다. 왜?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 불러? 거기까지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청소해 주시는 분 어때? 순간 지호가 풋 소리를 냈다. 그러곤 제 생각에도 그 모습이 꽤 품이 없다 싶었는지 곧장 사과했다. 지호는 그건 너무 설명적인 데다 비경제적이고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살짝 기만적인 느낌마저 들어 라고 이야기했다. 기만? 어. 섹스라 하지 못하는 고지식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내게 메이드란 말이 섹스만큼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누군가와 외국어로 대화하면 한동안 그 억양과 리듬이 몸에 배 모국어에 영향을 끼치던데 지호가 딱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번역체로, 문어체로 잘난 체를 해가며. 그렇지만 나 역시 뭐라 더 이유를 대기 어려워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도 우린 쓰지 말자, 그 말. 지호가 결국 짜증 어린 한숨을 내뱉었다. 그럼 뭐라 부르고 싶은데? 언니? 이모님? 저기요? 그 뒤에도 얼마간 숙소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녀의 딸로 추정되는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우연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가 본격적인 폐업에 들어갔다는 거였다. 부엌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수와 수건을 주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평소 웬만한 정리는 내가 해온 터라 아쉬울 건 없었다. 그 정도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해서 억울하거나 서운하지도 않았다. 다만 계속 신경 쓰이는 건 그녀가 여전히 우리를 인색한 자들로 오해한다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영어가 아닌 이 나라 말로 감사 인사를 남기는 거였다. 지호가 씻는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의 번역기 앱을 켰다. 조그만 사각창에 원하는 문장을 넣고 도착 언어를 지정해 변환 단추를 누르면 번역이 완성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손끝으로 한글 자판을 두드려 사각창에 감사합니다란 문장을 썼다. 그러곤 이 나라 말을 도착어로 선택한 뒤 변환 단추를 눌렀다. 이윽고 휴대전화 화면 위로 낯선 문자가 마법처럼 떠올랐다. 그동안 도로 표지판이나 식당 메뉴판으로 자주 접해왔을 텐데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색 종이에 검정색 펜으로 휴대전화에 뜬 말을 천천히 옮겨 적었다. 실은 적는다기보다 그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동작이었다. 중간에 글씨를 자꾸 틀려 만족할 만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종이를 몇 차례 구겼다. 그러자 새삼 이 나라 사람들, 이걸로 수백 년간 뭔가 읽고 쓰고 기록했겠구나. 거기 내가 모르는 삶도 많이 담겨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욕실에서 나온 지호가 내 앞에서 젖은 머리를 털며 농담했다. 팁 삼고초려네. 나는 그 말이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답했다. 오늘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호와 교회 동물원에 갔다 밤늦게 돌아오니 식탁 위 시든 소국이 눈부신 금잔화로 바뀌어 있었다. 한 사람에게 하루 3장 주는 수건은 4장으로 는 데다 아침에 내가 세탁기를 돌려놓은 뒤 깜빡 잊고 간 빨래도 건조대에 착착 널려 있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긴장된 마음으로 숙실로 들어가 침대부터 살폈다. 흰 침대보 위에 올려둔 지폐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와! 가져갔다! 가져갔어! 흥분하는 내 모습에 지호가 그게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나는 몹시 고무적인 얼굴로 당신은 몰라 라고 답했다. 이제 규칙이 생겼으니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후련함과 뿌듯함을 느꼈다. 그동안 이 일로 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샤워할 땐 나도 모르게 콧노래마저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뛸 듯 기뻤다가 엄청 신났다가 어느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다. 그 뒤 매일 아침 종이에 감사 인사를 적는 건 내 주요 일과 중 하나가 됐다. 처음에는 모든 글자가 낯설어 어려웠는데 반복해 적다 보니 점점 글자 모양도 예쁘게 잡히고 쓰는 속도도 빨라졌다. 나는 날마다 수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를 썼다. 어느 땐 공들여서 또 어떤 땐 전혀 고마운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썼다. 팁에 따라 숙소 상태는 자주 바뀌었다. 액수가 큰 날은 침구가 새 것으로 싹 교체된다든지 꽃병 개수가 는다든지 하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기쁘다기보다 서운했다. 나는 잔돈을 놓을 때도 큰 돈을 줄 때도 항상 똑같이 고맙다고 적는데 팁에 따라 태도를 확 바꾸는 그녀가 거북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그랬다. 그 후로도 숙소에서 종종 그녀와 마주쳤지만 나는 아무 일 없던 양 웃으며 합장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한날 거실에서 이 나라 말을 열심히 옮겨 적는 내게 지호가 갈 길을 재촉하며 "거 꼭 써야 돼?" 하고 물었다. 이젠 그런 거 없어도 잘 가져가지 않겠느냐면서.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애써 만든 패턴을 깨고 싶지 않았다. 지호는 뭔가 시험해보고 싶었는지 나 몰래 침대 위 쪽지를 숨겼다. 귀가 후 나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날 밤 침대 위 팁이 말끔히 사라진 걸 보고 지호는 거 보라고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며 신나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짓 안 해도 돼. 라고. 그렇지만 나는 그 뒤로도 종이에 감사 인사 쓰는 법을 잊지 않았다. 시내 카페에서 종일 밀린 작업을 했다. 지호는 여기까지 와 야근이냐며 서운한 기색을 보였지만 처음부터 마감일이 같은 일이 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저쪽에서 언제까지 해달라 하면 무조건 일정을 맞추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무리한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작업 중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이런저런 채용 정보를 살폈는데 내 전전 직장 동기인 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자기도 곧 회사를 나가게 됐다며 앞으로 외주 주기가 어려울 거라는 내용이었다. 얼마간 예상했던 일이라 괜찮다고 지금까지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렇지만 마음 한 곳이 어둑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김은 내게 힘내라고, 그래도 자기는 기댈 언덕에 있잖아 라는 위로를 전했다. 답장을 몰아보낼까 한참 고민하다 앞서 쓴 문장을 지우고 눈웃음 모양 2개만 찍어 보냈다. 카페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었다. 대리석 바닥과 대나무 갓등을 씌운 조명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약한 수압 탓에 항상 지린내와 물 비린내가 나는 곳이었다. 게다가 주위에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 물비누나 핸드타올이 떨어지는 일도 흔했다. 비누통의 단추를 몇 번 세게 누르다 포기하고 수돗물로 오래 손을 헹궜다. 젖은 손을 대충 윗옷에 문지르고 거울을 보는데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김인가? 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문자창에 엄마 이름이 보였다. 집에 혹 무슨 일이 생겼나? 긴장하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은주야, 많이 바쁘지? 혹시 잊어버렸나 해서. 우리 딸 고맙고 미안해. 여느 때처럼 몇몇 맞춤법이 틀린 그렇지만 무척 조심스레 썼을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이곳에서 엄마에게 돈 보내는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엄마, 나 출장 중이라 해외 송금이 어려울 것 같아. 나흘 뒤 한국에서 바로 붙여줄게. 늦어서 미안해. 메시지를 보내기 전 미안하단 말을 지울까 고민하다 그대로 놔뒀다. 그러곤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엄마가 여러 번 고치고 또 새로 썼을 문장을 가만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뿌듯하기보다 복잡한 감정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만은 아니었다. 내가 실직 중이라는 것과 엄마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에 압박을 받아서만도 아니었다. 평소에도 여러 번 들은 눈 깜짝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엄마가 내게 보낸 고맙다는 문자를 보자 이상하게 그 말을 받은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상대에게 준 무언가를, 아니 오랜 시간 상대가 내게 주었던 무언가를 도로 빼앗은 기분이 들었다. 숙소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오래 씻었다. 지호가 침실에 누워 태블릿 PC로 오락을 하는 동안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사이 소파에 나른하게 기대 캔맥주를 들이켰다. 그러곤 무심히 노트북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왠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다.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분명한 변화. 나를 둘러싼 공간의 배치가, 사물의 배열이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다. 그런데 그게 뭐지? 순간 맞은편 벽면의 나무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기존 장식품 대신 내가 이곳에서 산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둔 선반이었다. 거기 얼마 전 기념품 가게에서 산 작은 집 모형을 나란히 놨는데 포장재 한국에 가져갈까 하다 왠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듯해서 세 개 모두 물휴지로 꼼꼼하게 닦은 뒤 올려뒀는데 거짓말처럼 가운데가 휑했다. 반사적으로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선반 쪽으로 성큼 걸어갔다. 새 모형 중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진청색 비닐 지붕집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 혹시 자기가 치웠어? 침실을 향해 외치자 안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방금 전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선반 위에 작은 집, 우리가 산 집, 자기가 치웠냐고. 거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지호가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말했다. 처음 이곳 숙소를 예약할 때만 해도 꿈같은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 욕실용품이 일제히 삐뚤어졌을 때도 그렇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없어질 리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 둘 다 마음속으로 그녀를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누구도 먼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랬다. 동시에 옅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일었지만 실제로 그녀 말고 이 집에 들어올 만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너 혹시 오늘 뭐 실수한 거 있어? 지호가 이미 그녀를 전제로 한 듯한 질문을 던졌다. 뭔가 잘못했다면 이런 일을 겪어도 된다는 건가? 그러면서도 나 역시 오늘 하루를 침착하게 복귀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우리 집을 훔쳐간 거라면 대체 왜 그런 건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였다. 실수라니. 오늘 아침 숙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느 때처럼 팁도 쪽지도 잊지 않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 우리 둘 다 하필 지폐가 없어 침대에 동전을 두고 간 게 떠올랐다. 모양새는 좀 그래도 다 합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 안심하고 떠났는데 설마 그것 때문인 거야? 정말? 와, 정말 너무하네. 불쾌함에 몸이 떨렸다. 지호가 확실한 게 아니면 의심하지 말라며 나를 진정시켰다. 혹 그 사람이 한 일이라 해도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서. 그렇지만 나는 쉽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사람이 탐욕스러울 수도 불성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도덕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 아니야. 정작 편견은 누가 양산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당장 프랑크에게 얘기할까 싶었지만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지호가 나를 위로하며 내일 똑같은 걸 사주겠다고 했다.
나는 똑같은 건 없다고, 공산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너 왜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건데? 내가 뭘? 지호가 지지 않고 답했다. 어머니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제가 바뀐 데 강한 불만을 느꼈다.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데? 너 내 휴대폰 본 거야? 지호가 주춤대다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곤 내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말을 돌렸다. 곧 돌아가서 또 뵈야 하니까 그렇지. 너 회사 관둔 거 아직 모르셔? 어,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돈은?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지호 얼굴에 냉소인지 연민인지 모를 표정이 살짝 스쳤다. 알아서 어떻게? 지호가 다시 부드러운 투로 물었다. 당분간 내가 대신 보내드릴까?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평소답지 않게 언성을 높이자 지호도 기분이 상했는지 차갑게 돌아섰다. 그러곤 낯선 투로 조용히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몹시 아프게 후볐다. 그럼 정말 알아서 하든지 아님 그냥 고맙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자. 새벽녘 닭울음과 새소리, 풀벌레 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둘러 욕실에서 씻고 떠날 준비를 했다. 이부자리를 반드시 정리한 뒤 깃털 베개를 손으로 두드려 적당히 부풀리고 그 위에 화려한 색상의 쿠션까지 완벽하게 올렸다. 짐은 전날 미리 싸둔 터였다.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버리고 물걸레로 숙실 마루를 훔쳤다. 우리가 떠난 뒤 어차피 메이드가 한 번 대청소를 할 테지만 마지막까지 깔끔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누가 보면 이해 못할 허영이지만 당장 누가 들어와도 새 집처럼 보였음 했다. 보조 가방에 여권과 항공권, 휴대전화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혹 두고 가는 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아참, 팁 놔야지. 펜과 종이를 챙겨 침대맡에 섰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공교롭게 현금이 부족했다. 지호에게 잔돈이 있냐고 묻자 지호가 지갑을 뒤적이며 큰돈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곤 에이, 마지막인데 바쁘니까 그냥 이거 두고 가자. 지폐 하나를 꺼내 침대에 던지듯 올렸다. 한화로 17,000원 가치의 화폐였다. 지호가 거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샌들끈을 조이는 동안 지호의 굽은 등과 침대 의 지폐를 번갈아 바라봤다. 왠지 삐뚤음한 모습이 거슬려 두 손으로 모양을 반드시 바로잡았다. 안 가? 채근하는 지호에게 응, 지금 나가. 라고 답한 뒤 한 번 더 흘깃 바깥을 살피다 내가 가진 동전과 침대의 지폐를 재빨리 바꿨다. 다 합하면 하루치 팁으로 결코 모자라다 할 수 없는 액수였다. 침대 옆 탁자에 쪼그려 앉아 재빨리 감사 인사를 적었다. 그런데 쪽지를 다 쓴 뒤에도 걸음이 잘 떼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팁을 가져간 뒤로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인데 막상 이곳을 떠나려 하니 이상하게 이 집에 돈은 놓아둘 수 있어도 감사 인사만은 남기고 싶지 않단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사흘 전 거실에서 사라진 집 모형을 생각하니 더 그랬다. 그 자리에 선 채 몇 번 망설이다 결국 감사 인사가 적힌 쪽지를 바지 주머니에 구겨넣고 침대 위에 돈만 남겨둔 채 숙실을 빠져나왔다. 그러곤 숙실 문을 잠그기 전 어둠 너머 희끄무레한 침대볼을 응시하다 무언가를 밀봉하듯 굳게 문을 닫았다. 대문 앞에서 프랑크를 만나 열쇠를 건넸다. 우리는 감사 인사와 함께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넸다.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급히 산 인삼차였다.
여행지에선 늘 누군가에게 신세질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 혹시 몰라 답례품을 미리 준비한 거였다. 꼭 집주인을 위해 산 건 아니지만 도로 가져가려니 짐스럽고 어차피 누군가에게 선물해야 해 프랭크에게 줬다. 지호가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오래전 조선의 왕들이 즐긴 차라며 이걸 마시면 당신도 왕처럼 건강해질 거라고 농담했다. 프랑크가 유쾌한 어조로 정말? 하고 답하며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정중히 작별을 고하며 당신들을 손님으로 맞아 기뻤고 앞으로도 다시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큰 길 바나나 나무 그늘 아래서 택시를 기다렸다. 터질 듯 부푼 대형 캐리어와 기내용 캐리어, 보조 가방 따윈 길가에 세워두고 서였다. 휴대전화 위로 대기시간 10분이라는 알림창이 떴다. 지호와 머리를 맞댄 채 위성지도 속 작은 점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걸 응시했다. 그런데 얼마 후 웬 오토바이 한 대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별 장식 없이 오직 기능에만 충실하게 만들어진 작은 오토바이였다. 운전석엔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무심하게 우리 곁을 지나치는 듯하다 우리 짐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가만 보니 며칠 전 숙소에서 만난 그 아이였다. 교복 차림이라 그런지 그전보다 훨씬 앳되고 밝아 보였다. 아이는 오토바이에 앉은 채 내게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다. 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내 거야? 라고 묻자 아이는 내 표정과 손짓을 보고 말뜻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왜 내게? 하는 의문이 바로 들었지만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우리가 오늘 떠나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가 알려줬나? 그런데 왜? 못 만났으면 어쩌려고. 아니, 이 이른 시간에 온 걸 보니 우릴 만나려 한 게 아니라 숙소 어딘가에 종이 가방만 두고 가려 한 건 아닐까? 짧은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아이는 우리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였다. 그렇지만 이내 포기하고 답답한 듯 얕은 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택시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서둘러 우리에게 합장한 뒤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빠르게 사라졌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아이가 준 종이 가방을 열어봤다. 부드러운 습자지에 꽁꽁 쌓인 정체 모를 물건과 관광엽서 한 장이 손에 잡혔다. 엽서 위론 삐뚤빼뚤 서툰 모양의 알파벳이 빼곡했고 뒷면에는 온몸에 장신구를 단 코끼리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습자지에 쌓인 물건부터 끌러보았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아까부터 상황을 궁금해하던 지호가 먼저 아른체를 했다. 그러곤 차 뒤쪽으로 몸을 틀어 아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제가 산 거야? 이거? 허리를 고추 세우고 천천히 엽서를 읽어나갔다. 그 애가 직접 쓴 건지 아님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모국어가 아닌 터라 아이 말을 내게 번역기를 돌린 양 어색하게 다가왔다. 받는 사람, 이름은 당연히 비었고 공간이 제한된 탓에 첫 줄부터 직설적인 문장이 나왔다. 그것을 깨트린 건 나의 실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똑같은 걸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대한 비슷한 걸 구했다. 당신들이 그걸 이해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칸이 모자랐는지 종이 끝에 가까스로 자리한 그의 이름인 듯한 글자들이 보였다. 거기 적힌 말 중 유일하게 이 나라 문자로 쓰인 거였다. 나는 교정 보듯 이미 읽은 문장을 한국어로 바꿔 한 번 더 읽어보았다. 그리곤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잠시 엽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지호가 엽서를 가져다 재빨리 훑었다. 나는 습자지 속 내용물을 꺼내 내 왼 손바닥에 조심스레 올렸다. 격자 무늬 지붕에 군청색 물감이 칠해진 아주 작은 집이었다.
창문 안으로 상체를 기울이면 안에 누가 사는지 다 보일 것 같은 집. 그걸 보자 문득 방금 전 엽서에서 본 그의 이름, 그중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 어디서 자주 본, 아니 자주 쓴 글자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자연스레 내 바지 주머니에 든 쪽지가 떠올랐다. 그걸 보면 당장 알 수 있을 텐데. 지호 앞에서 그 종이를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바지 주머니 속 감사합니다를, 구겨진 감사합니다를 손끝으로 마냥 만지작거렸다. 자기 뭐 온 거 같은데? 지호 말에 정신을 차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은주야, 오늘 귀국하지? 조심해서 와. 늘 고마워, 우리 딸. 휴대전화를 쥔 채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곤 마른 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만 고맙다는 말을 3번이나 들었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휑한지 모르겠다고.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가 고속도로 위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숲속 작은 집. 이 소설을 읽고 저는 저의 지난 여행 경험담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주인공처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팁을 얼마를 줘야 하지? 어디에다 둬야 할까? 동전은 안 되겠지? 사실 이런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무 가볍지 않고 또 너무 무겁지 않게 건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또 그런 심리를 김혜란 작가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 김혜란 작가 정말 무서운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내가 내 삶에서 지나쳤던 순간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다가 조용히 제 옆에 앉혀놓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 고마움을 담은 쪽지를 두고 올까 가져갈까 망설이다가 결국에 가지고 왔잖아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순간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 종이를 두고 올 걸. 그리고 지호가 자신의 엄마에게 이 봉투에 넣지 않고 현금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잖아요. 주인공이 왜 그 부분을 불편해했을까요? 그 부분이 이해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불편함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지호의 행동은 악의는 없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 메이드에게는, 청소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팁을 줘야 할지 고민하고 뭐 팁 삼고초려라고 얘기할 만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문자를 받았을 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모순된 감정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소설은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심리를 그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소설을 두고 작가가 사회 구조를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그 안에 개인이 느끼는 감정까지 세밀하게 담아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안의 질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인지를 말 한마디 부르는 방식으로 팁을 건네는 손짓 하나로 무의식 중에 드러내곤 하죠. 은주의 망설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러나 애써 외면해온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나는 이 공간에서, 이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 답을 굳이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그 질문 하나를 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